안녕하세요. 오늘 기록할 주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MSL을 이루는 필수 구성 요소죠. 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앞서 그 MSA 개념에서 분산 컴퓨팅의 8가지 오류라는 게 있었죠. 그 중 하나가 투폴리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가정이었는데,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이 오류 가정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쪼개진 우리의 서비스들은 이제 각 서비스의 IP가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IP를 만약에 하드코딩해서 관리는 한다면 스케일링이라든지 재배포라든지 IP가 변경되는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동적으로 찾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졌고, 이를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메커니즘은 간단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중앙 저장소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는 현재 살아있는 서버들의 위치 목록을 보관하는 중앙 저장소예요. 그리고 각 서비스들은 본인들이 이제 서비스가 뜰 때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한테 본인들의 위치, IP 포트의 위치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죽으면 해제를 시키고요. 또 각 서비스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에게 하트비트라는 걸 통해서 생존 신고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이 서비스는 아직 잘 살아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하트비트가 오지 않으면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일정 시간 되게 하다가 이 서비스가 죽었구나 하고 목록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출하려는 이제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 A 서비스로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한테 먼저 A 서비스로 연결하려면 어디에 연결을 하면 되냐라고 질의를 하고,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이 A 서비스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해당 서비스는 그 위치를 통해서 이 서비스 A로 직접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MSA에서 서비스를 찾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입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레지스트리한테 물어보고 목록을 주면 어떤 인스턴스를 보낼지 스스로 결정을 하는 패턴이죠. 이 패턴의 장점은 중간에 네트워크 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인스턴스로 보낼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네트워크 홉이 없어요. 이제 단점으로는 클라이언트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그 목록 안에서 어떤 인스턴스로 보낼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어떤 로직을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뭐 어떤 특정 인스턴스로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뭐 3개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 3개를 뭐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어떤 로직을 통해서 서버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클라이언트가 어디로 보낼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구현으로는 서비스 스프링 생태계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현체인 넷플릭스 유레카와 또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의 구현체인 리본을 조합해서 쓰는 것이 대표적인 구현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해당 전략은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해야 될 각 서비스가 뭐 로드 밸런싱까지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로드 밸런싱할 서버의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하 분산이라고 하는 로드 밸런싱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로드 밸런싱이나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인프라 레벨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입니다. 네, 클라이언트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고정된 그냥 로드 밸런서에게만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스턴스로 보낼지는 이 LB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데 이제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 LB로만 요청을 하면 되니까요. 단점으로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홉이 발생합니다. 이제 서비스 A와 목적지 서비스 중간에 이 LB라는 어떤 네트워크 홉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구현으로는 이제 AWS 환경에서 ALB와 C2 그룹을 이제 묶는 구현체가 있을 거고, 만약에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 오브젝트 자체가 이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를 해서 구현한 객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대표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유레카 스프링 진영의 저희 어떤 표준인 유레카 서비스가 있고, 또 콘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다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쿠버네티스 자체가 어떤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고 DNS를 통해서 서비스를 찾게 해줍니다. 자, 이 중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오브젝트입니다. 일단 얘는 어떤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모든 서비스 혹은 파드 같은 것들이 일단 가상 주소로 다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 오브젝트는 안정적인 가상 주소를 이제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당 서비스가 외부 서비스와 연결을 하는 이제 엔트리 포인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 DNS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쿠버네티스 환경 내부적인 DNS 서버예요. 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 환경에서 예를 들어 뭐 네이버 혹은 뭐 넷플릭스 이런 거에 그냥 우리가 도메인을 치고 뚝 들어가는 것 같이 인터넷 환경에서 도메인을 통해서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과 뭐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 흐름을 볼게요. 이 흐름도 앞서 살펴봤었던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메커니즘과 뭐 일맥상통합니다. 우선 만약에 파드가 3개가 떴다 라고 한다면 이 파드는 각각의 이제 가변이죠. 이건 가변의 가상 IP를 부여받고 이를 쿠버네티스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드의 3개의 파드를 묶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서비스 오브젝트에는 고정된 가상 IP인 클러스터 IP와 DNS 레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이 DNS 레코드가 이 쿠버네티스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DNS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 오브젝트는 코어 DNS에 이 부여받은 DNS 레코드를 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앞서 발생했던 파드 3개의 IP를 엔드포인트로 자동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NS 서버에 우리 IP 주소들을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파드에서 이제 해당 서비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 DNS 레코드로 DNS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닷컴 딱 치면 이제 DNS 서버에서 어떤 특정 IP 주소를 반환을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DNS 레코드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어 DNS가 해당 서비스의 클러스터 IP, 이 서비스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부여받았던 고정된 가상 IP죠. 이 클러스터 IP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호출하는 파드는 이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고, 이는 클러스터 노드에 있는 큐브 프록시라는 어떤 객체가 이 세 개 중에 파드 중에 하나로 라우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드가 만약에 하나가 죽으면 이 엔드포인트는 자동으로 제거를 하고, 이후 요청은 세 개 중에 살아있는 두 개로만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살았을 때 등록을 하고 하트비트를 날리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쿠버네티스 인프라 환경에서 우리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파드를 생성만 해도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면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별도 서버를 구축하거나 뭐 LB를 둔다거나 하는 인프라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 흐름도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특정 도구나 구현 방법보다도 이 분산 환경에서 토폴리지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전략은 필수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